1997년 한 비극적인 실종 사건이 연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간판 앵커의 아내가 어느 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CCTV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이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카메라 앞에서 아내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며 눈물을 흘렸고, 세상은 그 애처로운 사연에 공감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2005년 피해자의 남편은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며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틈새로 얼굴을 내미는 법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쉬는 시간, 끄는 것을 잊어버린 핀 마이크가 그의 나지막한 진짜 목소리를 방송국 조정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 짧은 세 마디의 독백은 8년간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치명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던 신사적인 앵커는 과연 그날 밤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었을까요? 부산시 수영구의 KNN 방송국 스튜디오, 미제 사건 재조명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자 스튜디오는 대낮처럼 환해졌고, 스태프들은 생방송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연자 대기석에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김민준이 생수병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30년 넘게 뉴스데스크를 지켜온 베테랑 앵커의 품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온 AR 램프에 불이 들어오자 사회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8년 전 바로 이곳 부산에서 발생해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실종되신 이지은 씨의 남편이시자 저희 KNN에서 오랫동안 저녁 뉴스를 진행하셨던 김민준 전 앵커님을 모셨습니다. 김민준이 카메라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아내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김민준이 순간 시선을 떨구고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현관을 봅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담담하던 김민준의 목소리가 끝에서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 몸담았던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사회자가 안쓰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김민준이 깊게 숨을 내쉬고 붉어진 눈으로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새벽 공기를 쐬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그것이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낮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로부터 8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카메라 뒤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엄숙한 분위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치부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집을 나갔으니 스스로 떠난 것 아니냐고요. 저는 절대로 아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호소했지만 김민준이 입술을 힘껏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엔 길거리에 CCTV도 드물던 시절이라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녹화가 30분 정도 진행되었을 때 사회자가 PD의 사인을 받고 손목시계를 힐끗 확인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주 조명이 꺼지고 보조 조명만 남아 어둑해졌습니다.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김민준이 스튜디오 문을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작은 핀 마이크는 여전히 붉은 램프를 깜빡이며 작동 중이었지만 쉬는 시간이 짧아서인지 음향 담당자는 마이크 전원을 끄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조정실 구석에서는 신입 PD 이유미가 헤드폰을 낀 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28세인 이유미는 입사 2년 차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음향 레벨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복도의 정적을 깨는 김민준의 발소리였습니다. 이유미는 습관적으로 볼륨 노브를 살짝 올려 잡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유미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읊조림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아, 이유미가 노브를 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은아, 그때 네가 그 입만 다물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텐데. 알고 있잖아. 이유미의 손에서 들고 있던 큐시트 뭉치가 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나도 이유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헤드폰을 낀 채 인적 없는 복도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녹화는 예정대로 끝났고 김민준은 마지막까지 눈물 어린 호소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며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해냈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김민준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허리 숙여 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유미는 모두가 퇴근한 후 몰래 조정실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작은 128MB짜리 USB 메모리에 복사해 가방 깊숙이 쑤셔 넣고는 도망치듯 방송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나흘 동안 이유미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입만 다물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유미는 결심한 듯 부산 수영경찰서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제보 게시판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8년 전 이지은 실종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력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 반장에게 부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사이버 민원실에서 넘어온 건인데 좀 보셔야겠습니다. 8년 전 실종 사건 관련 제보입니다. 박 반장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며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올해 58세 정년을 앞둔 박 반장은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지은이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박 반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사건 기록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철제 캐비닛 구석에서 낡고 빛바랜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매직으로 1997년 3월 이지은 실종사건 종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파일을 펼치자 8년 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빼곡하게 적은 조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고자 김민준, 아내가 새벽 산책 후 미귀가, 가택 침입 흔적 없음, 타살 혐의 입증할 증거 발견 못함. 박 반장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민준의 진술조서는 마치 미리 써놓은 대본처럼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완벽함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물증이 없어 덮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박 반장이 뒤돌아보며 젊은 형사, 최 형사를 불렀습니다. 최 형사 하던 거 멈추고 이리 좀 와봐. 34세의 다부진 체격의 최 형사가 컵라면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반장님? 박 반장이 먼지투성이 파일을 최 형사의 가슴에 툭 던졌습니다. 이 사건 기억나나? 8년 전에 부산에서 사라진 여자 말이야. 최 형사가 파일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없었는데요. 그랬지. 자네가 아직 신참 순경일 때였으니까. 이건 나한테 가시 같은 사건이었어. 개운치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거 말이야. 박 반장이 컴퓨터 스피커를 켜고 제보자가 보내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김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은아, 네가 그 입만 다물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텐데. 알고 있잖아. 최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그 앵커 김민준 아닙니까? 그래, 실종자 남편이야. 박 반장이 마우스를 클릭해 같은 부분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2번, 3번, 섬뜩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만 다물었으면 이게 대체 무슨 뜻으로 들리나 최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워하는 혼잣말치고는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마치 협박을 하거나 원망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박 반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귀에도 그렇게 들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야.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사무실에 남아 음성 파일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숨소리 말의 억양, 그리고 이 지경까지는 이라는 말에 담긴 소름 끼치는 무게감까지. 다음날 아침 박 반장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책상에 앉아 제목란에 1997년 3월이 지은 실종사건 재수사 요청이라고 힘주어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탐문 대상란에 8년 전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던 인근 주민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새벽 4시 10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부산시 수영구의 한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당시 54세였던 이지은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흰색 운동화 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회색 패딩 점퍼에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어딘가로 향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CCTV조차 드물었던 그 시절, 동네를 돌던 새벽 신문 배달원의 어렴풋한 목격 증언이 이지은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남편 김민주는 아내가 나간 줄도 모르고 2층 침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아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30분 뒤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05년 2월 20일 오후 박 반장과 최 형사는 낡은 담벼락이 이어진 수영구의 주택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8년 전 수사 당시 인근 주민으로 이름만 기록되어 있던 박순자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반장이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백발의 노부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박 반장이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노부인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었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 강력계 박 반장입니다. 박순자 어르신 되시죠? 박순자 할머니가 신분증과 박 반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만 경찰이 여긴 무슨 일로 8년 전에 바로 옆집에 사셨던 이지은 씨 실종 사건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순자 할머니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대문을 활짝 열어 두 형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의 낡은 가죽 소파에 앉은 박 반장이 안주머니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8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날 새벽에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연신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녀가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경찰 양반들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박 반장과 최 형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벽 4시쯤이었을 거요. 화장실 가려고 잠이 깼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주먹을 쥐더니 테이블을 쿵 하고 쳤습니다. 이런 소리요. 뭔가 아주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쿵 하고 울렸단 말이요. 최 형사가 볼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 소리가 분명히 김민준 씨 댁에서 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고 말고 우리 집 침실하고 그 집 거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큰 소리는 다 들려요. 박 반장이 8년 전 사건 직후 확인했던 조서 내용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짚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이 중요한 증언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오. 했지. 근데 그때 왔던 젊은 경찰이 영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부부 싸움하다가 뭘 던졌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니 나도 더는 말을 안 한 거요. 최 형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굳었습니다. 8년 전 동료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뒤로도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자나 꽤나 그 쿵하는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잠을 설쳤소. 하지만 이미 경찰이 가출이라고 결론을 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소. 옆에서 듣고 있던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날 새벽 쿵하는 소리 외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라든가 사람들 말소리 같은 거요. 박순자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기억의 조각을 더듬었습니다. 차 소리, 글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부르릉하고 엔진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한데 8년 전 일이라 내가 헛것을 들은 건지 진짜인지 장담은 못하겠소. 박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다른 거라도 생각나시면 밤낮 가리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박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두 형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집안일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구려. 지은 씨, 그 착한 사람이 참 불쌍해서. 두 형사가 대문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자 최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새벽 4시에 둔탁한 소리라니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박 반장이 품에서 담뱃갑을 꺼내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8년 전에 이 증언만 제대로 파고들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 말을 흐린 박 반장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두 형사는 이지은의 오랜 친구라는 최영희를 찾아갔습니다. 64세의 최영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이지은과 가장 가깝게 지내며 속내를 털어놓던 사이였습니다. 최영희의 거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앞에 두고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지은 씨가 실종되기 조금 전에 뭔가 달라진 점이나 특이한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최영희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은이가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깊은 한숨만 푹푹 쉬었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남편이 요즘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줬지만 안색이 무척 안 좋았어요. 최 형사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이상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짚이는 건 없으십니까? 최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딴 사람처럼 변했다고만 했어요. 지은이는 원래 남편 흉을 보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박 반장이 수첩 페이지를 넘기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실종 직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발언은 없었습니까? 최영희의 시선이 순간 허공을 향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그거. 실종되기 딱 일주일 전쯤이었나. 복지관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아주 큰 결심을 했다고요. 최 형사가 형사 특유의 직감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큰 결심이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최영희가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저는 그저 헬스라도 시작해서 건강 관리하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죠. 아니면 무슨 새로운 취미라도 시작하려나 싶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최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큰 결심이라는 게 목숨이라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해요. 두 형사가 최영희의 집을 나선 후 최 형사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김민준의 신변을 좀 더 파봐야겠습니다. 큰 결심이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반장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송국 쪽에 연락해서 퇴직 당시 상황부터 다시 훑어봐.
최 형사는 곧바로 KNN 방송국 인사팀과 접촉해 김민준의 재직 기록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은 1996년 말에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 후 급격히 우울 증세를 보이며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경찰서로 돌아온 박 반장은 8년 전 사건 파일 속에서 김민준의 통화 기록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펜으로 대충 줄을 그어놓고 부부간 통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메모한 페이지였습니다. 박 반장의 거친 손가락이 빽빽하게 늘어선 숫자들 중 한 곳에서 딱 멈췄습니다. 실종 전날 밤 11시 47분, 통화 시간 7분 22초. 이건 뭐지? 최 형사가 컵라면을 들고 다가와 박 반장의 어깨 너머로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7분 넘게 통화를 했다고요. 그것도 한밤중에. 박 반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 부부는 사이가 나빠져서 1층과 2층에서 각방을 썼다고 진술했어. 그래도 같은 집 안에서 전화로 7분이나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박 반장이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신문 배달원이 봤다는 뒷모습. 남편과의 통화 후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밖으로 유인되었을 가능성도 있겠군. 최 형사가 먹다만 컵라면을 책상에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를 알아볼까요? 김민준을 바로 소환할까요? 박 반장이 파일을 덮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일러. 지은 씨 친정 쪽부터 쑤셔보자. 거기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그 집안의 속사정이 나올지도 몰라. 2005년 2월 25일 강력반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반장과 최 형사는 8년 전 수사 기록을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놓고 이지은의 금융기록을 돋보기로 보듯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형광펜으로 이지은의 계좌거래 내역 첫 줄을 굵게 긋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실종되기 바로 이틀 전에 7천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었습니다. 박 반장이 흘러내린 안경을 검지로 밀어 올리며 명세서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7천만 원 수취인이 누구야? 이동진입니다. 이지은 씨의 친정 조카네요. 박 반장이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서민한테는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돈인데. 최 형사가 재빨리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이동진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1995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거품 경제 붕괴 후 불황으로 1년도 못 가서 망했군요. 그 후 카드 연체의 사채까지 완전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박 반장이 거래 내역서를 다시 집어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7천만 원의 출처는 어디야? 지은 씨가 비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아닐 테고. 최 형사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의 퇴직금 중간 정산분과 부부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돈입니다. 이지은 씨가 남편 도장과 통장을 들고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계좌가 텅 비었네요. 박 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 몰래내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한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 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겉옷을 걸쳤습니다. 이동진 당장 불러. 조카가 아니라 빚쟁이였던 셈인가. 다음날 오후 이동진이 주눅든 채 강력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해 38세인 이동진은 해진 패딩 점퍼 차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턱으로 맞은편의 철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앉아 이동진 씨. 이동진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은 두 손을 연신 비비고 있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노란 형광펜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거래 내역서를 이동진 앞에 툭 던졌습니다. 1997년 3월 이모인 이지은 씨에게서 7천만 원을 송금받았지. 이동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빌린 겁니다.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꼭 갚는다는 조건으로 갚았나. 이동진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았습니다. 박 반장이 팔짱을 끼고 의자를 이동진 쪽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이동진 씨 이모님이 실종되기 직전에 그 큰 돈을 받았는데 혹시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돈 갚으라고 협박이라도 했다든지. 이동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돈하고 이모 실종은 정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모가 제가 불쌍하다고 그냥 쓰라고 주신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증거가 될 만한 차용증이라도 있나? 이동진이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지 시선을 피하며 낡은 테이블 모서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최 형사가 8년 전 수사 기록을 펼쳐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동진 씨 알리바이도 좀 이상해요. 실종 당일 새벽 3시까지 부산 시내 PC방에 있었던 건 확인됐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하느라 친구들이랑 밤을 샜다고 했죠. 이동진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임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후 새벽 6시까지의 행적이 비어 있어요. 그 3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습니까? 이동진의 손가락이 청바지 무릎을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피곤해서 자려고. 박 반장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이동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동진 씨, 지금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눈이 꼭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잖아. 이동진의 동공이 정처 없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박 반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알았다. 오늘은 이만하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단 휴대폰 전원은 꺼놓지 말고. 이동진이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 반장과 최 형사는 다시 최영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동진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영희의 거실에서 박 반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지은 씨가 생전에 보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최영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나 형사님 꼭 신기라도 있는 것 같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기하신 적이 있군요. 최영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있어요. 실종되기 한 달쯤 전이었나 지은이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이라고. 최 형사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하던가요? 생명보험이라든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들어뒀다고만 했어요. 나중에 애들한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다고.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형사가 이지은의 보험 가입 내역을 상세히 조회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던 최 형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반장님, 이거 큰일입니다. 박 반장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996년 10월에 가입한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이군. 그런데 수령인이 최 형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인 김민준이 아니라 아들과 딸 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박 반장이 책상에 걸터앉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몰래 큰돈을 조카에게 주고 보험 수령인도 남편이 아닌 자식들로 해놨다. 김민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박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수령인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후자라면 상황은 복잡해지지. 최 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두 갈래로 나뉘네요. 7천만 원 때문에 홧김에 그랬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노렸는데 헛다리를 짚었거나. 박 반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둘 다 가능성은 충분해. 양쪽 다 쑤셔볼 필요가 있겠어. 3월 초 지역신문 사회면에 커다란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경찰 8년 전 부산 주부 실종 사건 전면 재수사.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찰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가 한 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그날 새벽이 지은 시 남편의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였습니다. 박 반장은 그 글을 확인하자마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사건 기록 보관함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8년 전 수사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지은의 통화 기록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박 반장의 거친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분명 여기에 빠진 게 있을 거다. 우리가 놓친 게 최 형사가 흥미롭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뭘 찾으십니까? 박 반장은 대답 없이 서류에 얼굴을 파묻을듯이 집중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누락했거나 무심코 지나친 기록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형광등 불빛 아래 박 반장의 충혈된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연필로 대충 줄이 그어져 있고 착신으로 추정됨, 의미 없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반장이 그 대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47분, 발신자 김민준, 통화 시간 2분 34초. 같은 집에 사는 부부가 새벽 4시에 나가기 직전에 2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이걸 놓쳤다고 박 반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05년 3월 5일 강력반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반장은 8년 전 낡은 통화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그어진 한 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새벽 3시 47분 남편 김민준이 아내 이지은에게 건 2분 34초짜리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반장님,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가 굳이 새벽에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것도 2분 넘게요. 박 반장이 짧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2층과 1층에서 각방을 썼다고 했지. 그래도 새벽 4시 가까운 시간에 통화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 그럼 당시 담당했던 수사관은 이 기록을 보고 뭐라고 했답니까? 박 반장이 서류 귀퉁이에 휘갈겨 쓴 메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착신으로 추정됨. 이게 다야. 수사보고서 한 줄에도 못 들어간 취급을 받은 거지. 최 형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8년 전에 이걸 그냥 넘겼군요. 이게 사건의 결정적 증거일지도 모르는데. 박 반장이 8년 전 김민준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꺼내 최 형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길 봐. 김민준은 아내가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다고 똑똑히 적혀 있어. 최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새벽 통화 기록이랑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자기 PCS 폰으로 1층에 있던 아내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놓고 모를 수가 없죠. 그래, 바로 그거야. 박 반장이 겉옷을 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준 다시 불러.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단단히 조져야겠어. 다음날 오후 김민준이 다시 강력반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에 포켓치프까지 꽂은.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반장이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셨습니까? 김민준 씨? 또 뵙게 됐네요. 김민준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또 부르셨는지요? 뉴스를 보니 재수사가 꽤 크게 다뤄지고 있더군요. 박 반장이 문제의 통화 기록을 김민준 앞에 툭 던졌습니다. 1997년 3월 12일 새벽 3시 47분 김민준 씨가 부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셨네요. 김민준의 시선이 순간 서류 위를 스치듯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2분 34초나 통화하셨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김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8년 전 일이니까요. 착신이 잘못됐거나 제가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겠지요. 박 반장이 8년 전 진술서를 펼쳐 보이며 추궁했습니다. 여기 김민준 씨가 직접 쓰신 진술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다고 하셨는데 새벽에 통화까지 해놓고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김민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걸었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기억나셨습니까? 김민준이 한동안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향했다가 다시 박 반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억이 뒤섞여 희미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 반장이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김민준을 응시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10초, 20초 흐르는 동안 사무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他に何かお聞きになることはありますか? 放送局の後輩たちと約束がありまして、おもつ208の戦艦なし면 오즈로 슈.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박 반장이 그의 등을 향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생각나시면 꼭 연락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김민준이 뒤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지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최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반장님, 저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숨쉬듯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을 텐데요. 박 반장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카메라 앞에서 살아온 인간이야. 표정 관리는 본능이고 연기는 일상이겠지. 그날 밤늦게 강력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이동진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반장이 놀란 눈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잘 왔다 이동진 씨. 앉아. 이동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깍지 낀 손으로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른 입술을 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온 게 있습니다. 박 반장과 최 형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동시에 이동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모가 실종되던 그날 새벽 일입니다. 제가 이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형사가 볼펜을 집어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정확히 기억합니까? 새벽 4시 15분쯤이었습니다. 자고 있다가 휴대폰 벨소리에 깼으니까 확실합니다. 박 반장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모님이 전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동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떨리고 있었어요. 동진아, 이모가 너무 무서워. 잠깐 이야기만 하고 올게. 그게 다였습니다. 이모부가 무섭다고. 그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저도 그때는 잠결이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동진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화를 끊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요. 박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동진 씨,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8년 동안이나 입 다물고 있었나? 이동진의 어깨가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7천만 원, 그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빌린 게 알려지면 제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이동진이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 죄책감에 지옥 같았습니다. 이모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가 최 형사가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이모부가 무섭다고 하셨다는데 평소에도 남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동진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등골이 오싹했는데 저는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박 반장이 이동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동진 씨, 잘 이야기해줬다. 아주 중요한 증언이야.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돼. 이동진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디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동진이 나간 후 최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장님, 8년 전 신문 배달원 조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모부가 무섭다고 하며 도망치려 했다면 새벽에 분명 어딘가로 급하게 향했을 겁니다. 당장 증거물 창고 뒤져봐. 다음날 아침 최 형사는 지하 증거물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8년 전 탐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수사 기록을 넘기던 최 형사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여기에 배달원 증언이 있습니다. 새벽 4시 10분경 산책로 입구에서 이지은 씨를 봤는데 산책로 쪽이 아니라 반대편 주택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걸 보고도 가출하려고 길을 나선 거겠지 하고 그냥 덮어버렸군요. 박 반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 골목 끝에 뭐가 있지? 막다른 길이 아닌가? 최 형사가 관내 지도를 펼쳐 그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가가 끝나고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낡고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 소유주가 누구야? 최 형사가 컴퓨터로 등기부 등본을 즉시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최 형사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김민준 명의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아서 10년 넘게 방치된 개인 창고입니다. 박 반장이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빙고 수색 영장 청구에 당장 그 창고 딴다. 2005년 3월 10일 아침 법원에서 김민준 명의의 창고와 김해시 소재의 밭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 반장과 최 형사는 즉시 감식반과 수색팀을 대동하고 부산시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몇 년간 방치되어 녹슨 철문을 힘겹게 열자 8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퀴퀴한 먼지 냄새와 거미줄이 수사팀을 맞았습니다. 최 형사가 손전등을 켜고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사람 손이 닿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네요. 박 반장이 장갑 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창고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아서 못쓰게 된 농기구와 빈 종이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색팀이 창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지은의 흔적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이 헛걸음인가 싶어 긴 한숨을 내쉬려던 그때 최 형사가 바닥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반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최 형사가 가리킨 곳은 창고 깊숙한 안쪽 바닥으로 낡은 흙 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이어 흔적을 줄자로 쟀습니다. 차가 안까지 들어왔던 흔적입니다. 타이어 폭으로 봐선 중형 승용차 정도 되겠네요. 창고 입구 쪽 쌓인 먼지 두께랑 이 안쪽이랑 다릅니다. 박 반장이 휑하게 열린 창고 입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차에 태워 어딘가로 옮긴 거야. 누구 눈에도 띄지 않는 장소니까. 최 형사가 흙 묻은 무릎을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김해에 있는 과수원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해 과수원은 면적이 넓어 우리 인력만으로 유관 확인은 무리야. 일단 서해 복귀해서 과수원의 지중 레이더 지원 정식으로 요청하자. 그날 오후 늦게 서해 복귀한 박 반장의 강력반 사무실에 김민준의 장남 김강훈이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36세의 김강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 아버지를 의심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박 반장이 침착하게 그를 맞으며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우선 앉으시죠. 김강훈 씨. 김강훈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30년 넘게 해로하신 부부입니다.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셨다고요. 박 반장이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담담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아버님께 연락받으셨죠? 김강훈의 동공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네,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운동 나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신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전화상으로 아버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김강훈이 한동안 입을 다물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김강훈이 답답하다는 듯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쳤습니다. 엉뚱한 사람 잡지 마시고 어머니한테서 7천만 원이나 빌려간 그 조카 이동진이나 조사해야죠. 그놈이 돈 갚기 싫어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김강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기가 눌렸는지 김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만 기다리셨습니다. TV에 나와서 우시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강훈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반장이 김강훈에게 물 한 컵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님이 정말 결백하시다면 수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김강훈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김강훈이 나간 후 최 형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있네요. 하긴 겉으로는 완벽한 아버지였을 테니까요. 박 반장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8년 동안 세상에 둘도 없는 순정파 남편을 연기해 왔는데 가족도 속고 세상도 속은 거지. 그날 밤 강력반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김민준의 후배이자 현재도 메인 앵커로 활약 중인 강석호였습니다. 반장님, 제가 아는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드립니다. 다음날 박 반장은 방송국 근처 찻집에서 강석호를 만났습니다. 58세의 강석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8년 전 김 선배가 술자리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강석호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 차라리 어디론가 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반장의 볼펜이 수첩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발언 정확히 언제쯤이었습니까? 1997년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명예퇴직하고 아직 몇 달 안 됐을 때였어요. 강석호가 괴로운 듯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선배는 퇴직 후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집안의 경제 주도권이 부인에게 넘어가 버리니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을 자주 입에 담았습니까? 네, 술만 마시면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한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박 반장이 수첩을 덮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야기하십니까? 8년 전에는 왜 침묵하셨죠? 강석호가 고건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술 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런데 뉴스를 보고 나니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석호가 떠난 후 차 안에서 기다리던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반장님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니. 이건 뭐 노골적인 살인 동기 아닙니까? 박 반장이 안전벨트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는 확실해졌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해. 최 형사는 곧바로 8년 전 김민준의 행적을 조차 당시 자택 주변의 철물점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삽이나 농기구 구매 내역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철물점은 이미 폐업했거나 8년 전 낡은 장부를 처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발품을 팔던 최 형사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과거 철물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오씨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80세가 넘은 오씨 할아버지가 느릿느릿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최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8년 전에 철물점 하실 때 기록이 혹시 남아있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씨,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록, 세무서 조사 나올까봐
장부는 안 버리고 둔 게 있긴 한데 최 형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장부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오 씨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라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회계장부가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1997년 3월 장부를 찾아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1일 자페이지에서 최 형사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사빌계 대형 김장 비닐 일묶음, 성명 무기명, 결제 현금. 최 형사가 오 씨 할아버지에게 장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날 이거 사간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 씨 할아버지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었지. 동네 사람 아니고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와서 아주 급하게 사갔어. 얼굴은 기억나십니까? 오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8년 전 일을 늙은이가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이오. 최 형사가 가방에서 8년 전 김민준의 사진을 꺼내 오 씨 할아버지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입니까? 오 씨 할아버지가 사진을 받아들고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눈앞에 가져갔다가 멀리 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TV에서 뉴스하던 사람이랑 닮았는데. 최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력반 사무실로 돌아온 최 형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박 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장님, 실종 전날인 3월 11일에 사비랑 대형 비닐을 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방장이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해 과수원을 파야 해. 모든 해답은 거기에 있다. 2005년 3월 15일 박 반장은 폐업한 철물점 주인 오 씨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반장은 가방에서 8년 전 김민준의 증명사진을 꺼내 오 씨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틀림없습니까? 오 씨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사진을 받아들어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검지손가락이 사진 속 김민준의 얼굴을 꾹 눌렀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때도 인상은 좋았는데 TV에서 뉴스 하던 그 사람이야. 확실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 씨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절에 양복 쫙 빼입은 손님은 드물었거든. 게다가 사비랑 비닐을 사면서 거스름돈도 안 받고 급하게 뛰쳐나갔어.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박 반장이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력반 사무실로 돌아온 박 반장이 최 형사를 불렀습니다. 마이크 녹음 새벽 통화 기록 조카 이동진의 증언, 그리고 철물점 주인의 증언까지 퍼즐은 다 맞춰졌어. 지금부터 피의자로 전환한다. 최 형사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까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3월 17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 반장과 최 형사는 즉시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김민준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김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단정한 셔츠 차림인 그는 들이닥친 형사들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이 영장을 김민준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김민준 씨 배우자의 지은 씨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민준의 동공이 아주 잠깐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년 방송 경력으로 다시 인정신력으로 금세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유감이군요. 저는 맹세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이 김민준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합시다. 갑시다. 김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창문 너머로 자신의 2층짜리 양옥집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력반 조사실 김민준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박 반장이 맞은편에 앉아 두툼한 수사 기록을 툭 던졌습니다. 김민준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1997년 3월 12일 새벽.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민준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황 증거만 늘어놓고 사람을 몰아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마이크 녹음은 고인이 된 아내를 그리워하는 독백이 왜곡된 것이며 철물점 노인의 증언은 8년 전 일이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김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10초, 20초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구속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박 반장이 픽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그건 땅을 파보면 알겠죠. 3월 18일 박 반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준 명의의 김해 과수원에 대한 대규모 정밀 수색과 지중 레이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3월 20일 오전 국과수 수사팀과 굴착기가 김해 과수원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최신 탐지 장비를 들고 받고랑 사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과 최 형사는 밭두둑에 서서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월에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탐지기를 조작하던 팀원 한 명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있습니다. 방장이 밭고랑을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있는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낡은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팀원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하 1.2m 지점에 집안이 인위적으로 파헤쳐진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무언가 묻혀 있습니다. 박 반장의 꽉 쥔 주먹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당장 파. 국과수팀이 굴착기 대신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겹씩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삼날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작은 모종삽과 붓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반장이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확인했습니다. 비닐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흙투성이가 된 흰색 운동화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백고라가 진행된 유골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최 형사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반장은 입술을 꽉 깨문 채 그 처참한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팀원이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은 금속 물체를 집어들었습니다. 빛바랜 금색 결혼반지였습니다. 박 반장이 증거물 봉투에 담긴 반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1966 민준 지은. 박 반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꾹 감았습니다. 찾았다. 8년 만에. 국과수팀이 유골과 현장의 모든 증거물을 수습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유골에서 DNA 샘플이 즉시 채취되어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졌습니다. 3월 25일 국과수에서 긴급 감정 결과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발굴된 유골의 DNA 분석 결과 피해자 이지은의 자녀들과의 유전자가 99.99% 일치. 박 반장이 감정 결과를 받아든 손에 힘을 주어 구겨질 듯 꽉 쥐었습니다.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김민준에게 바로 알릴까요? 박 반장이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갖다 보여줄 거야. 그놈 반응을 봐야지. 조사실 박 반장이 김민준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DNA 감정 결과를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김해에 있는 당신 과수원, 감나무 밑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DNA 감정 결과 당신 아내 이지은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끝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은 팔짱을 낀 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10분, 20분
조사실의 시계만이 무심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테이블 위의 서류에 시선을 떨군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어떻게든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놓인 손끝은 억누를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민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골의 손가락뼈 옆에서 발견된 흙 묻은 결혼반지 사진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사진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손이 와들와들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테이블에 바싹 붙이며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김민준 씨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시죠. 2005년 3월 27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강력반 조사실에서 박 반장이 김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국과수에서 보내온 감정 결과서가 붉은 직인이 찍힌 채 놓여 있었다. 박 반장이 서류 봉투에서 새로운 증거 사진을 꺼내 김민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유골을 감싸고 있던 비닐. 당신이 1997년 3월 11일에 철물점에서 산 것과 성분부터 제조사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국가수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김민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다. 굳게 닫힌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박 반장이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조사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1분, 2분이 지나자 김민준의 어깨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밀쳤는데 박 반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사고였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꺼질 듯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정말입니다.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사고였습니다. 박 반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검지로 톡톡 쳤다. 김민준 씨, 소설 쓰지 마십시오. 실종 전날 철물점에 가서 삽이랑 비닐을 미리 사뒀잖아요. 사고가 날 걸 예지라도 하셨습니까? 김민준의 얼굴이 용수철처럼 획 들렸다. 그건 박 반장이 철물점 주인 오씨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장부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보시죠. 삽일개, 대형 김장 비닐 2개, 카드, 기록 안 남기려고 현금으로 결제하셨더군요. 김민준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며 말을 잃었다.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형사님, 그건 억측입니다. 의뢰인은 밭을 가꾸기 위해 산 것입니다. 아내와 화해하고 주말 농장을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박 반장이 변호사를 기가 막힌다는 듯 힐끗 보더니 다시 김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밭 가꾸러 가는데 새벽에 몰래 갑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방장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난번 당신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서재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데스크톱 본체입니다.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먼지는 좀 쌓였지만 하드디스크 데이터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렸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의뢰해서 복원해봤습니다. 1997년 3월 10일. 그러니까 사건 이틀 전에 PC통신 하이텔과 초기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똑똑히 남아있더군요. 박 반장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검색 기록 내역을 김민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실종 신고 절차, 사망 추정 기간, 실종 선고 처리. 이게 밭 가꾸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민준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와들와들 떨렸다. 변호사조차 명백한 물증 앞에서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다. 조사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번의 침묵은 김민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와 같았다. 박 반장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묵묵히 김민준을 응시하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김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흐느끼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반장이 녹음기의 작동 램프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십시오. 김민준이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떼자 붉게 충혈된 눈이 드러났다. 1997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카에게 7천만 원을 덥석 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제 퇴직금을 넣어둔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있더군요. 아내 도장이 아니라 제 도장을 훔쳐서 멋대로 인출한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분노와 회한으로 떨렸다. 30년 동안 뉴스 앵커로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 불경기로 반강제적으로 명예퇴직당하면서 피눈물 흘린 돈인데 그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김민준이 주먹을 단단히 쥐어 테이블을 눌렀다. 밤 11시 40분쯤 참다 못해 1층에 있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동진이는 부모도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인데 치킨집마저 망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박 반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준의 동공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밤새 잠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집안에 제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경제 주도권을 뺏기고 나서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밥 먹는 것, 양말 한 켤레 사는 것까지 전부 지은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김민준이 울분을 터뜨리며 테이블을 쾅 쳤다. 30년 동안 이 집안의 가장은 나였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퇴직했다고 갑자기 짐짝 취급이나 하고 박 반장이 흔들림 없이 핵심을 찔렀다. 그래서 그날 밤 비극을 계획한 겁니까? 김민준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컴퓨터를 켜고 PC 통신과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 실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사망으로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다음 날 철물점에 가서 도구를 샀습니다. 옆에서 듣던 최 형사가 볼펜을 빠르게 움직여 받아 적었다. 박 반장이 다시 물었다. 3월 12일 새벽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민준이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새벽 3시 47분에 제 PCS 폰으로 1층에 있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창고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왜 하필 창고였습니까?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요. 옆집 노인네가 귀가 밝아서 다 들릴 겁니다. 김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지은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4시가 훌쩍 넘어서야 창고 쪽으로 왔습니다. 패딩 점퍼를 걸치고 와서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새벽에 사람을 부르냐고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죠. 김민준의 손이 다시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김해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준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밭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눈치를 챈 겁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는 차문에 매달려서 왜 여기로 왔냐, 나한테 무슨 짓을 할 거냐고 울부짖더군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감나무 밑으로 끌고 가서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김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막았다. 죄책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박 반장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김민준이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은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김민준이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뒤로는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드문드문 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은이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고 저는 삽을 들고 미친 듯이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준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넉나간 얼굴로 허공을 바라봤다. 준비해둔 비닐로 싸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7시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태연하게 7시 반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새벽에 운동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온다. 걱정된다고.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김민준이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다. 지은이 휴대폰은 돌아오는 길에 강변 산책로 수풀에 버렸습니다. 마치 산책하다가 가출했거나 무슨 일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박 반장이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8년 동안 그 밭에 다시 가본 적 있습니까? 김민준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싫었고 혹시라도 갔다가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피했습니다. 김민준이 탈진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방송국 마이크가 쉬는 시간에도 켜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을 방송 쪽에 몸담았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걸 깜빡하다니. 김민준이 테이블에 이마를 밟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그 한마디가 제 목을 조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박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기에 정지 버튼을 눌렀다. 김민준 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에 이마를 밟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터뜨렸다. 박 반장이 조사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며 따라 나온 최 형사에게 짧게 말했다. 이 진실 하나 듣는데 8년이 걸렸다. 2005년 5월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민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가는 예전의 활기를 잃고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피고인 김민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김민준은 아무런 표정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다급하게 항소 여부를 물었지만 김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민준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야 비로소 아내 이지은의 보험 수령인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극적인 경위가 드러났다. 이지은은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인을 남편이 아닌 두 자녀로 지정해 두었던 것이다. 김민준은 평생 아내를 지배해 왔다고 믿었지만 이지은은 조용히 자식들의 미래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검사가 법정 중앙에서 김민준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피고인은 고작 7천만 원 때문에 격분했으며 나아가 아내의 목숨값인 보험금까지 노렸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수령인은 애초에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김민준의 어깨가 마치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미세하게 떨렸다. 이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이동진이 증인석에 올랐다. 38세 이동진은 8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증인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이동진이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7천만 원. 그 돈 때문에 제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겠다고 입을 다문 비겁한 놈입니다. 이동진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주셨을 때 이모부가 무섭다고 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이 거칠게 눈가를 훔치며 흐느꼈다. 그날 새벽 제가 한 번이라도 달려갔더라면 이모가 차가운 땅속에서 8년이나 잠드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동진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며 오열하자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방청석 곳곳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6개월 초 마침내 이지은의 유골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부산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장남 강훈과 딸 미연이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강훈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어머니,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미연이 오빠의 떨리는 팔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두 남매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흰 국화꽃을 든 최영희가 조용히 다가왔다. 64세의 최영희는 며칠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최영희가 영정 앞에 꽃을 바치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8년 전에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최영희의 목소리가 북받치는 감정에 툭 끊겼다.
그 집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 왜 나는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 했을까? 최영희가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다. 영정 속이 지으는 그런 친구를 위로하듯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강훈이 다가와 최영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셔서요. 최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닦고 묘역을 내려갔다. 부산 수영경찰서 강력계 박 반장이 책상 앞에 앉아 사건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58세의 박 반장은 돋보기를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피곤한 눈을 비볐다. 최 형사가 따뜻한 커피를 타서 박 반장의 책상 위에 놓으며 물었다. 반장님,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마음은 좀 괜찮으십니까? 박 반장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8년 전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더라면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최 형사는 반장의 자책감을 이해한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었다. 박 반장이 서류 더미를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단순 가출이라고 단정했던 당시 수사팀의 오만이 한 가정을 8년이나 생지옥에 방치한 거야. 박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옆집 할머니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 경찰의 통렬한 실책이다. 최 형사가 반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그래도 반장님 덕분에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박 반장이 고개를 저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8년이야, 최 형사.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들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그해 가을 K-nen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다시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김민준이 앉아 아내를 그리워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출연자가 앉아 있었다. 녹화 현장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후배 PD가 선배에게 조용히 물었다. 선배님 제보, 음성 가져왔던 이유미 씨는 어떻게 지낸대요? 글쎄, 조용한 지방 방송국으로 이직했다는 것 같던데 짐도 안 챙기고 떠났다고 하더라고. 이유미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직후 사표를 내고 조용히 방송국을 떠났다.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 마지막으로 후배의 어깨를 잡고 남긴 말이 있었다. 기억해둬. 마이크는 언제나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 2005년 12월 눈발이 흩날리는 부산 수영구 추모공원에는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지은의 묘 앞에는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놓인 작은 안개꽃 다발이 하나 있었다. 꽃 사이에 꽂힌 작은 카드에는 서툰 필체로 진심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모 이제서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동진이 남긴 눈물 젖은 사죄의 편지였다. 강변 산책로에는 여전히 건강을 위해 새벽 조깅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8년 전 그날 이지은이 남편의 치명적인 전화를 받고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위로 계절은 또다시 말없이 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세요.